지금 이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표정이나 얼굴을 잘 보실 수는 없겠지만 다들 진영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얼굴들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 먼저 좀 격식을 차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46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최진영 작가님이랑 작가님이 대상 수상한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낭독회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나눈 후에는 2, 30분 정도 여러분이 사전에 주신 질문이랑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인스타그램으로 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질문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 현장에서도 뭐 손을 들거나 작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저없이 얘기해 주시면 작가님이 잘 대답해 주겠죠? 네. 제가 아는 한 최진영은 아주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부터 먼저 물어봐도 돼요? 상을 받는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일단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북토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0분 오시면 많이 오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최진영이라고 하고요. 제 46회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제가 제주시 해안동이란 곳에서 살다가 한림읍으로 이사 온 다음 날 들었어요. 한참 이제 이삿짐 다 풀고 책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고 권영민 선생님이라고 하시기에 어쩐 일이실까라고 이제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상문학상 대상이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죠. 도대체 뭐 너무 터무니없고 뜬금없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여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받으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상문학상이라는 상이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소설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진영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큼 괜찮은 작품을 써왔나? 등등에 대한 물음? 네, 맞아. 딱 그 마음이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살아가다 갑자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은 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되게 생겨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왔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성격이 한편으로는 막 지나치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거를 겁내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비슷하게, 무탈하게 그 평균선 안에서 살고 싶지,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좋은 일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약간 뒤로 물러서고 겁내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제가 누구인지 사실 크게 궁금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제 제주 생활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혜령 작가님이시고요. 다들 뭐 아라고 하시는데 뭘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는 정말 전방위 약간 놀리는 것 같은 아닌데.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작년에 처음 제주에 내려왔을 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 제주 생활의 빛이자 지도의 이정표 이십니다. 네. 아까 이제 진영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제주 지리를 잘 모르면 한림 옹포라고 하면은 대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림 옹포는 제주 지도를 펴놨을 때 정서쪽 정도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진영님이 1년 전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아까 얘기하는 해안동 쪽에 있었고, 거기가 노형이라고 해서 제주 북쪽에 신도시 근처에 있는 동네였는데, 어떻게 거기로 최진영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왠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되게, 물론 뭐 어떤 행사에 초대한다는 목적으로 메일을 하긴 했는데, 그냥 따로 선뜻, 혹시 뭐 차를 마실 필요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얘기를 나누거나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연락을 해라라고 했는데,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선뜻 만나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분이 좀 외로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 사람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기가 제주에 또 되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작가가 커피도 직접 갖다 주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서울과는 다른 그런 각별함들을 여기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 얘기로 들어가면 이 소설이 그러니까 최진영 작가가 제주에 와서 집필을 하게 되었었던 소설이고, 이거를 쓰던 시기에 이 작가로는 썼던 김혜진 작가랑 같이 셋이 만날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요즘에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리고 원래 단편이라는 거를 착수하면 한두 달 좀 짧게 빠르게 쳐서 써내는 편인데 너무 길게 작품을 잡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며, 장편은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 책을 읽는데 이제 되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는 두 개의 트랙이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제주에서 쓴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집 짓는 유튜브를 보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때 작년 4월, 5월 이쯤이었는데 제주 동쪽 여기서 완전히 반대편 동쪽 종달리에 있는 책자국이란 그 작은 서점에서 김혜진 작가님의 북토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 김혜진 작가님 좋아하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고 이제 갔었죠, 동쪽에. 그때 진행을 또 혜령 작가님이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나고 셋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요즘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맥주 한 잔을 길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길에서 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술을 성산 쪽에서는 늦게까지 네. 파는 곳이 없어서 맞아요.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길에 앉아서 목이 이렇게 뜯기면서. 막. 김혜진 씨를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네, 근데 또 묘하게 혜령 작가님이 사회 봐주시고, 김혜진 작가님이 작가로 써주시고 하니까 또, 이 필연 같은 우연은 뭔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네요. 이 홈 스위트 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두 번째로 쓴 단편 소설이고요. 첫 번째로 쓴 단편 소설이
백신혜 선생님 글 읽고 쓴 우리는 천천히 오래오래 그거를 겨울에 썼고 이제 그 끝내고 원래 홈 스위트 홈의 마감이 7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절대 7월 말, 8월 초에 마감인 단편 소설을 6개월 전에 쓰지 않거든요. 2달 전에 쓰죠. 근데 그때는 뭔가 제가 그 육지에 있을 때 너무 쫓기듯이 그러니까 밀린 과제하듯이 너무 기계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한멸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내려왔으니까 좀 다르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5, 6개월이 남은 이제 마감의 단편을 천천히 쓰기 시작했고 이거를 내가 더 어떻게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예, 그랬던 단편 소설이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소설을 쓰길래 그런 걸 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주에 집을 짓고 살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예습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소설 쓰려고 이 소설에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진 않죠.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과정은 나오지 않는데 아주 짧게 뭐 바닥을 깔고 벽을 뭐 하고 뭐 이렇게 짧게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 그 몇 줄을 쓰기 위해서는 그거에 아주 큰 덩어리를 제가 알고 있어야 그 몇 줄을 쓸 수 있어서 예, 그때 한창 집 이제 폐가 같은 거를 고쳐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이런저런 유튜브도 보고 막 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얼마만큼이나 책 속에 쓰일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 이제 하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지 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했던 거겠죠. 네, 그냥 그 집 짓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2, 3차에 더 깊이 들어간 사유 같은 게 소설에 쓰이는 것 같아요. 집을 짓는 과정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이런 게 결국에는 소설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제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 그 분위기가 글로 나오는 느낌. 집을 짓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확실한 계기는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썼던 소설에 집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제 유년기 이사 경험들과 뭐 20대 이후에 옮겨 다녔던 집들과 그런 거에 대한 제 감각 같은 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여서 이제 소설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집은 되게 원룸이나 이제 1인 가구가 살만한 그런 집들이 많이 나왔고,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예, 공간에 정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단편 소설인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하는 존재여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소설에도 썼지만 이제는 내가 살다가 죽고 싶은 집을 하나는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떠날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떠날 수 없어요. 네. 네. 제가 무슨 제주도지사는 아니지만 너무 여기에 여러 가지를 버려놨어요. 아, 네. 뭐 그것도 수고하면 되죠.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꿈꿔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든 거겠죠. 그러니까 작가가 지내왔었던 공간의 어떤 이주 경험, 변화 같은 것들이 작품에도 그리고 작가가 얼마나의 나이를 먹고 지금 세월을 살아왔는지도 결국에 작품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첫 단편인 팽이라는 소설에서는 소설에서도 집이 되게 집이라기보다는 방의 개념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주인공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면서 끝나고요. 첫 장편 소설인 당신의 불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소녀가 집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죠. 그러니까 가족을 찾아서 진짜 부모를 찾아서 그래서 공간이 계속 변하고 이동하고 하는 느낌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그런 정서가 30대 중반까지는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애틋한 시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뭐 의식하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설을 보신 분들도 자기의 이주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제주시 삼도 이동이라고 원도심에 살고 있는데 거기로 이제 1년 전쯤에 이주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주시의 또 다른,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이라고 좀 깊은 곳에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옮겨오게 되면서 하는 게 그 적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이제 입주했다라는 거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고하면서 이제 좀 떼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초본을 뗄 일이 있었는데 제가 30번을 이사를 했었더라고요. 제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네, 근데 마치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 속에 없는 이사 같은 것들이 근데 뭔가 내가 꼭 다 아는 것만 같은 그런 이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집 주소로 이사가 되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구에서 네, 네. 저는 이제 은평구 지방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서울시에서도 좀 못 사는 동네에 속하는 그런 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신내에서 태어나서 구파발, 진간내동, 증산동, 역촌동, 뭐 연신내 뭐 거의 그 언저리를 계속 맴도는 생활이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열거된 어떤 이 사람이 사는 주거 형태의 변화가 좀 열거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열거되긴 하지만 뭐 500에 30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집들의 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홈 스위트 홈 쓰면서 쫙 훑어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제가 살아온 집들을. 그게 아마 최진영이라는 사람이 제주로 이주를 한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훑어보셔야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항상 이제 떠도는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여기서 또 떠돌 수는 없으니까. 네, 사람 이름. 네, 뭐, 네, 이제는, 네, 머물러 봐야죠. 네. 그 이쯤에서 제가 작가님한테 좀 낭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길게는 못 하겠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앞부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부분 낭독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실까 봐. 아이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길게. 작가님이 낭독할 부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기억 속 최초의 집에는 우물이 있었다. 평소에는 나무 판자로 우물 위를 덮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판자를 열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마당은 흙바닥, 지붕은 검은 기와. 대문은 없었고 외양간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별채를 사이에 두고 마당과 골목을 구분했다.
환하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계절에도 우물의 돌덩이에는 초록색 이끼가 피어 있었다. 그리고 노란 민들레. 돛돌과 흙바닥 틈새에 벽과 벽의 모서리에 뿌리를 내렸던 별 같은 꽃. 비가 그친 어느 날에는 툇마루에 청개구리가 나타났다. 당시 두어 살이던 내 손바닥보다 작고 깨끗해 보이던 연두색 생명체. 나는 손을 뻗었고 청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울었다. 왜 울었을까? 그때 내가 운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 잊어서 영영 모를 것이 되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요즘 자주 생각한다. 분명 일어났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들.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무수한 순간들. 그런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한 사람의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수만은 없고, 폭우에 빗방울 하나, 폭설에 눈송이 하나, 해변에 모래알 하나,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청개구리를 기억한다. 이유를 망각한 나의 울음을 기억한다. 아주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중에도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왜 남아있는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기억들. 나의 선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를 선택하여 남아있는 것만 같다. 청개구리가 나를 선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집을 떠났다. 그 집에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붕과 벽을 허물고 벽돌집을 지었다. 우물을 메우고 마당에 잔디를 깔고 대문을 만들었다. 옛집은 완전히 사라졌다. 몇 년 전 엄마와 함께 그 집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만큼 낡은 벽돌집을 가리키며 나는 기와집과 우물에 대한 기억을 불쑥 말했고 엄마는 놀라서 대답했다. 그래, 우물을 중앙에 둔 기역자 형태의 집이 여기 있었어. 하지만 네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나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은 기억. 말이 안 되는 기억이 적지 않은 데다 이제 나는 시간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므로 말이 안 되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다.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육체의 눈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의 눈이 있어 미래를 보고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듯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는 생각을 버렸다. 시간은 인간의 언어, 측정 도구, 약속, 인간이 발명하고 이름 붙인 것. 그러므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처럼 시간은 발산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사람들 앞에서 읽는 이거 처음이지 않으세요? 처음이에요. 네. 저도 이제 요즘에 소설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되게 겁이 나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이거를 맡게 되면서, 김혜진 작가님이 썼던 뭐 작가론이나 아니면 이제 앞에 있는 작품론이나 아니면 진영 씨가 쓴 인터뷰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읽어봤죠. 거기에 답이 있나? 결국 똑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는 남이 왠지 답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열심히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제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 벽 앞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고, 역시 최진영이야 막 이러면서. 뭘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 소설을 소설로서 성립시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랑 좀 맞닿는 전 그런 거에서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보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항상 최진영이 갖는 물음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 연도에 우리가 처음 만나서 북토크라는 걸 할 때도 진영 씨는 매번 어떤 하나의 물음을 가지고 그 소설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물음이라는 건 때로 좀 얼토당토 않은 것일 때도 있는, 나와 나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리얼한 것처럼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불가능한 어떤 착상 같은 게 만나서 이게 되게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소설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긴 한데, 현실에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서는 소설로 성립이 안 되고,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 다른 거라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을 접합시킬 때 소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그리고 뭔가 우리를 나아가게 하나? 어떤 종류의 물음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에 대한 물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물음이라는 건 여기 뭐 이제 쓰여 있는 것처럼 옛날은 과거, 지금은 지금, 미래는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안에도 과거랑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다 과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앞으로 이따 같이 저녁을 아마 먹겠지만 그것도 곧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데 이런 물음 같은 게 지금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할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질문으로 삼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양자역학과 물리학이, 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지성적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섞여 있고, 예, 저는 그게 불가능한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존재니까 아주 미물이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 물러나서 빅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은 발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의 이런 아주 번박하고 투박한 생각들을 훌륭한 과학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증명해 주고 계시고, 예, 지금도 저 멀리 아주 먼 은하에서 달려오는 빛을 사진으로 끊임없이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주고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 시간이 발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더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어쨌든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통념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소설을 소설로서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구심력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현실에서 말하면 좀, 이렇게 아닐 것 같은 이야기들도 소설로 쓰면서 저는 거기서 어떤 굉장한 쾌감과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나의 세계니까, 나 혼자 떠드는 세계니까. 어, 그리고 그런 것을 소설을 쓰면서 발견할 때 그런 깨우침이 저를 좀 더, 삶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제 몇 번 한 이야기지만, 홈 스위트 홈을 쓸 때도 저는 제가
왜 이 소설을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쓰고 싶은 걸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가 사랑과 천국을 이곳에 두고 가겠다라는 문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내가 이 소설에서 얻은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내가 이 소설을 썼나 보다. 그렇게 뭔가 한 편의 소설을 쓸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설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포스트잇에 붙여놨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데요. 그 여기 문학적 자서전 안에 들어있어요. 두려운데요. 뭔데? 그쵸? 자기가 쓰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썼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죠? 형편없는 삶에 머물고 싶지 않다. 소설을 읽고 쓰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쓴 인물에게 배울 수 있다.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 사람은 노력해야 해.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래야 해. 라는 문장을 썼다면 그 문장을 쓰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나의 천국은 이곳에 있고 그 또한 내가 두고 갈 것이란 문장을 쓴 뒤 나는 죽음보다 힘이 센 희망을 느꼈다. 오늘의 사랑, 오늘의 당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뭐 이거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써놔서 붙여놨고, 그러니까 들으면 되게 알 것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뭔가, 그래,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쓸 수는 없지. 그러면 결국에 소설이라는 건 상상력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일, 하지만 내가 쓸 수는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쓰는 거긴 해. 근데 아주 모르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다 아는 것만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게 예전에 들으면서 되게 그래, 납득할 수 있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시금 물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소설 속에 많은 부분이 최진영을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렇지만 최진영이 살아가지 않은 어떤 경로의 또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뭘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작가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대답을 하자면 그 대답을 할 건데 네. 사실 우리의 모든 소통이 이렇죠. 맞아요. 상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엔 제가 이해한 대로 대답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설을 쓰는 과정과 저는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길로 소설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소설이 가는 대로 제가 따라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말이 되나? 라는 의심 같은 게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지금까지 쓴 소설들을 다 보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죽은 연인의 몸을 먹거나 뭐 이제 과거에 나와 미래에 내가 편지를 주고받거나 뭐 아포칼립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는데 러시아로 가는 과정은 잘 그려져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대단히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제가 하나를 넣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그런 걸 쓰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이제 망설이고 두려워하죠.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런
이래도 되나라는 이성보다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의 몸을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가 아니야.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주제를 위해서 요 정도는 쓰자. 요 정도는 허용하자라고 이제 스스로 납득시키는 면이 있는 것도 같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쵸. 우리의 소통이 이렇다니까. 배우는 거? 내가 나에게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묘한 어떤 건데요. 내가 아주 안 살았던 이야기를 쓸 수는 없어. 어느 정도는 좀 살았던 얘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에세이를 쓰는 거는 아니고 내가 살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쓴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저거든요. 이름만 다르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인물에 대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 저를 집어넣고 그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인물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하는 생각, 행동, 어떤 대처 방법 다 비슷한데요. 저는 저를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저를 던져놓고 글을 쓰는 거지만, 그래서 그 인물이 저라고 생각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제 안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것 같은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 모르고 살던 내가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나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육체인가요? 나의 이 생각은 전부 내 생각인가요? 아니거든요. 모두 어딘가에서 제가 경험하거나 들었거나 읽었거나 봤거나 했던 것들이 제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나의 것만을 찾자면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체도 굉장히 커다란 철학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고, 이런 걸로 소설 써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고, 나도 내가 모르는, 하지만 나 안에 있긴 있었던 어떤 종류의 문장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가 되는 꿈도 나왔었나 봐요. 네. 근데 정말 소설 쓸 때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이 문장을 통해서 나올 때 어떤 뭐랄까,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사실 글쓰기도 굉장히 지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자기의심이 많이 드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기도 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다채로운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은 고만고만한데,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사유를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거기서 오는 되게, 환멸? 뭐라고 할까요? 지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반대편에서 내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의 그런 즐거움,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또 내가 또 이상한 질문 잘못 이해한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아니에요. 뭐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서 듣고 있어요.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왠지 막 거기에 정답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소설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각자 뭐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쯤에서 하나 낭독 하나 더 들어도 돼요? 아, 지루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요. 다른 거는 너무 길 수도 있을 것 같고 34페이지에 우리는 차 안에서 자주 다퉜다? 네, 거기 부분.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약간 덜컥덜컥 하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두 번의 순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요 대목을 읽는 것이. 네, 이렇게 정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정해주신 부분을 읽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쓰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자주 다퉜다. 다투지 않을 때는 하나만한 말이지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을 나눴다. 산을 보면 산이 참 높다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참 넓다고, 꽃을 보면 꽃이 참 곱다는 말들. 그리고 어느 날엔 이런 이야기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 거야.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두라는 뜻이야. 내 몸에 어떤 튜브도 넣지 말고 나를 살리겠다고 나의 가슴을 짓누르지도 말란 뜻이야. 엄마, 잘 기억해. 나는 꼭 작별 인사를 남길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한숨을 쉬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비명을 지르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간신히 내뱉는 그 어떤 단어든 사랑한다는 뜻일 거야. 듣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을 여기 두고 떠날 거야. 같은 말을 어진에게도 했다. 사랑을 두고 갈 수 있어서 나는 정말 자유로울 거야. 사랑은 때로 무거웠어. 그건 나를 지치게 했지. 사랑은 나를 치사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고 세상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 하지만 대부분 날들에 나를 살아있게 했어. 살고 싶게 했지. 어지나 잘 기억해. 나는 이곳에 그 마음을 두고 가볍게 떠날 거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런가요? 네. 소설을 읽다가 독자가 이제 덜컥하게 되는 순간은 아마도 그걸 쓴 사람 역시도 그런 종류의 감정 혹은 자기도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쓰게 되네 라는 어떤 부분일 때 우리가 그게 만나지게 될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본인도 쓰시고 좋았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 부분 쓸 때요. 네. 해안동의 제 방에서 멀리 이오테오 해변 바다를 바라보면서 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낭독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난 죽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 거고 이거 되게 평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 낭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낭독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평범한 내용인데 저도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네. 읽으면서 네. 네. 왜냐면 저는 제 책을 제가 소리내서 읽진 않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야 뭐 읽죠.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우리를 되게 울컥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건 이 평범한 순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구나. 를 느꼈어요. 읽으면서 그 평범함의 어떤 감동.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랑을 여기 두고 가겠다니.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마음이 되게 복잡함이 들 것 같은 말이기도 해요. 사랑을 두고 가겠다니. 그걸 뭐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두고 가야죠. 그럼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두고 갈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음, 네.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두고 갈게. 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육체인가? 정신인가? 영혼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사람을 두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떠나도 떠난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도 읽으면서 지금 놀랐대잖아요. 이거 되게 평범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게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 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겠어. 결국 남겨둘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을 때 사랑을 생각하고 그걸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걸 두고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또 평소에 막 하면서 살진 않으니까요. 전 하고 살아요. 하고 살아요. 저는 정말 진짜 정말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눈을 떴네.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는데 뭘 남길 수 있을까까지는 생각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저는 제주에 살지만 저희 부모님은 수도권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찬장에다가 뭘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어떤 식으로 죽을 건지에 대해서 써놓은 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쓴 글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작가가 썼다는 그런 글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또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작가분은 왜 이런 글을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뭔가 그게 되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남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결국 뭘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정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되게 크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뭘 느끼고 있어라고 다시 묻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거꾸로 많이 해보게 됐죠. 어, 내가 만약에 이런 글을 찬장에 붙이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음.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뜻이어가지고, 예,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살아있음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예, 모두가 겪는 죽음이고, 나에게도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알 수 없는 나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걸 내려놓고, 그래, 언젠가 내가 겪을 일이라고 조금 더 친밀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방법인 것도 같아요. 예, 그게 근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가볍게, 담대하게. 근데 이거를 당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저는 절대 그렇게 담대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슬퍼지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지고, 뭐, 세상이 다 뭐 없어질 것 같은 것 같고, 그렇게 왜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토록 내가 담대하면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에 대한 생각으로 이 소설의 마지막에 쓴 게 이제 폭우의 빗방울 하나, 저기 해변의 모래알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결론이 저는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지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눈 한 송이나 모래 한 알 정도랑 비슷한 걸 수 있겠네요. 지구는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네. 인간에게 관심 있는 종은 인간뿐이에요. 이 자의식 과잉의 인간뿐이고, 우주든 지구든 신이든 인간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네. 이제 주셨던 질문이 제법 몇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낭독을. 얼마든지 하긴 하겠는데. 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낭독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물음부터 이 부분 또한 이제 제가 좀 덜컥거리게 됐었던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가 이 소설이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살 날 혹은 뭐 더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알 수 없는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마치 예전에 일어났었던 일인 것처럼 이 이야기하는 방식 때문에 뭔가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소설을 읽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소설에서 되게 강력한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일단 저희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는 좀 마치고, 그리고 들어온 질문과 해주신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말고 그 밑에 나는 선택하고 싶었다부터 읽어도 네. 돼요? 네. 제가 때리지 않을 거예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택하고 싶었다. 나의 미래를, 나의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에 충실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치료는 그런 것이었다. 내가 말한 적 있나? 나는 어진에게
살아본 적은 없으나 기억하는 집에 대해, 기억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집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주택 평면도와 입체도를 그렸다. 이 집도 그중 하나야. 그림은 단순했다. 기역자 형태의 단층 주택. 본체는 기차의 객실처럼 침실, 거실, 주방이 나란히 이어진다. 침실과 거실 앞에 텐마루가 있고 주방 앞에는 대돌이 있다. 주방의 오른편, 동쪽 방향에 별채가 있다. 본체와 별채 사이 라일락나무. 마당의 서쪽에는 텃밭이 있다. 담을 대신하는 사철나무와 낮은 대문. 거실 앞에 텐마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 오는 날 여기에 앉아 부추전을 만들어 먹었어. 텃밭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다. 이 텃밭에서 부추를 가위로 잘라와서. 어진이 물었다. 언제? 나는 대답했다. 미래의 어느 여름날. 주방 앞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여기에 하얀 꽃이 피어날 거야. 구절초나 마거리트 같은. 내가 씨앗을 뿌린 기억은 없지만. 어진이 대답했다. 그런 꽃은 저절로 피어나기도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저절로 피어도 좋겠다. 어진이 물었다. 지붕은 무슨 색이야? 하늘색. 텃밭에는 무엇을 키워? 초록색과 빨간색들. 대문은 노란색. 좋다. 부추전 말고 또 뭐가 있어? 무언가를 먹은 기억. 콩국수. 채 썬 오이랑 당근 얹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김치볶음밥. 계란지단 얹어서.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 그 순간 내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미래와 희망을 느꼈다. 그럼 나는? 어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지. 이 집은 어디에 있어? 만취하리라는 희망보다 훨씬 단단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거야.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처음 읽었을 거죠? 네, 근데 아까 이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읽어주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거처럼 이야기하는 이 방식 때문에 근데 이 독자는 이 다가올 미래라는 게 그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이제 해피엔딩은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 보는 어떤 느낌이 되게 복잡함을 남기더라고요. 마음 안에. 저는 그래서 행복과 해피엔딩이란 개념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네. 질병과 죽음을 고통과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고, 행복과 해피엔딩이란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의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현실도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요가원 선생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두 분이 친하신가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항상 행복과 불행이 양면인 거고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믿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그런 것들을 다시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의 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물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물음, 시간은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신의 미래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다가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라는 어떤 태도, 그것을 과연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같은 것이
이런 물음들이 쌓여서 소설을 구성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보지만 또 이런 걸 또 쓰려고 하면 또 쉬운 게 아니죠.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의 엔드게임 뜻깊게 봤고요. 시사인의 이제 기획 기사 죽음의 미래 밑줄 치면서 봤고,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아주 반성하면서 읽었고, 네, 그랬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이 백석에 대해서 쓴 소설이 있잖아요. 일곱 해의 마지막이라는 소설이죠. 마지막 그 소설 끝나고 작가의 말 있는 부분에 앞뒤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루어지지 못한 일은 소설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문장이기도 해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든 아니면 요즘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뭐 친구든 아니면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에게든 그들에게 이루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을 건데 이루어지지 못한 게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니까 인생이. 근데 그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소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되게 그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난 막 이렇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 그때 그거는 잘 되지 않았고 뭔가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소설의 영역일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생각 많이 해보게 됐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소설에도 적용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너무 행복 전도사 같고, 정말 우리 요가 선생님 같아요. 네. 약간 요가 선생님 같고 행복 전도사 같은데 저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뭔가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네? 라고 바라보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좀 이렇게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도 그 뒤에 제가 에세이에 쓴 것 같은데, 오랫동안 꿈을 꾸면 그게 기억처럼 남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경험인데 저도 에세이에 썼지만, 너무나도 속초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곳을 상상하면 내가 상상한 그 이미지가 기억처럼 남아요. 맞아요. 그 대목도 생각했어요. 저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상상을 많이 했으니까 가면 너무 익숙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가기 전에 모든 걸 우리는 체험하고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정보를 찾아보면. 근데 뭐 이것도 다른 얘기고. 오랫동안 꿈꾸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된 미래는 나타납니다. 행복 전도사. 네, 알겠어요. 나타나는구나. 네. 음. 네, 맞아요. 하여튼 그 생각 많이 했고,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그 사이에 한번 진영 씨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질문의 시작과 끝이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다른 질문들도 사실 그래요. 인류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책 속에 나온 질문이죠. 누군가는 아주 찰나일지라도 평생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자유를 실감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서 읽으셨던 분 또한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자유를 상상했대요. 요즘 작가님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요?
혹은 어떤 자유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시작과 끝이 약간 다른 느낌의 질문. 제가 원하는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감이 없는 거. 근데 마감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뭐랄까 촉박한 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는 늘 갈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이 없으면 내가 과연 쓸까라는 의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그리고 내가 감히 마감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정말 뭐랄까 마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싶다라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의미로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면 글을 쓰는 자유겠죠. 그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나만의 세계고 나에게는 소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맥주와 와인을 알려달래요. 네, 여러분 제가 미각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후각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가성비 좋은 가성비 좋은 저렴한 것들을 먹어도 제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근데 잘 모릅니다. 싼 거 먹어요. 그냥 저렴한 거. 네, 참고로 와인, 맥주 다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 꼬마 돈가스 같이 뭔가 나만 기억하다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 여기 이제 소설 첫 대목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만 기억했는데 나마저도 기억을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작가에게도 있는지? 당연히 있으니까 썼겠지만, 아, 그 꼬마 돈가스의 맛에 대한 묘사나 그건 저의 진짜 중학교 시절의 경험이고 너무 신기하게 그 꼬마 돈가스의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뭐 훌륭한 맛은 아니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 아무도 들어주질 않을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네. 근데 그 뜬금없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있잖아,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뭐 꼬마 돈가스를 사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소설을 쓰면 들어준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또 행복하고, 그런 기억은 아주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의 행복한 기억보다는, 그러니까 이 꼬마 돈가스도 행복한 기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어긋나 있잖아요. 근데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만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사라질 기억들은 되게 쓸쓸하고 너무 지긋지긋하고 다시 생각해도 외롭고 막 이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이유도 없고 다시 떠올린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때 내가 굉장히 좀 그랬어. 너무 좀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 라는 기억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왔잖아. 그때는 되게 그렇게 그랬지만 지나왔잖아. 뭐 지금 나에게 어떤 또 그런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떨쳐내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어도 그렇게 지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되게 먼지 뭉텅이 같은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은 본인 이제 소설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주인공에 대한 게 있었네요. 저의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저여서 딱히 애정이 간다고 말하면 좀 쑥스럽지만 근데 저는 언제나 모두
하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재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네. 재하한테 되게 많이 기대고 의지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네, 재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자기로부터 결국에 파생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쓰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그 뭔가 이상한 선순환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인데 자기를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어. 이게 무한 반복이어가지고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특히 그리고 뭐 나도 새롭게 놀라는 게 있어야 쓸 맛이 나잖아요. 뭐 다 아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 써가지고는 뭐 이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것도 끝도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우리가 밤을 샐 수도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 저는 제가 뭔가를 안다고 선뜻 말하기가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두렵고, 이 이야기는 내가 알아라고 이제 단언하기도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비틀비틀하면서 소설을 쓰다 보면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뭔가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뭔가 최진영에게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주저없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저요. 네. 들으면서 되게 물리학적인 사고를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테드창이 굳이 외계인의 출연을 빌려서 같이 얘기했던 것을 이 작가는 되게 우리 주변에서 소소한 것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참 고맙다. 왜냐면 내 주변을 더 자세하게 보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까 왜 읽으면서 되게 뭉클 혹은 울컥 했다고 하는 거를 작가님만 느낀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갖는 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게 된다. 그래서 고맙다. 그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시간이 발산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언어가 갖는 발산적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계신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거 그 밑에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언어가 갖는 발산적인 힘을 이 작가는 정말 믿는구나. 네.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테드창과 비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고 회의적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글을 쓰는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졌어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고 언제나 내가 쓴 것 이상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마법 같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하기 힘든 마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납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훨씬 더 많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그 소수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 굉장히 납작한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그 작품을 다시 대입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사유들로 이 소설을 훨씬 더 다채롭게 해석을 하세요. 예,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언어를 믿을 수밖에 없어졌죠. 네, 저는 그 순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고 자기만의 감상과 해석을 덧붙일 때 늘 어떤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믿지 않으면 제가 제 일을 계속할 수가 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쓰는 문장의 힘을 믿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이렇게 써도 알아봐 주시겠지? 해석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의자는 너무 딱딱해 라고 쓰면 각자의 감각과 기억으로 이것의 의미를 실어주겠지? 라는 그 인간에 대한 믿음. 책 정말 소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혹시 그 여기 화자처럼 작가님이 기억하시는 미래의 어떤 집이 있으신지? 네. 주인공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집입니다. 네. 라일락이 있어야 하고, 마거리트가 있고, 텃밭에 부추가 있으며, 저만의 개인적인 작업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그런 단축주택, 예, 그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인데, 이 소설 앞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이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집에 대한 그 서술도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잠깐 살았던 큰 외갓집에 대한 기억인데 그 집에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을 기억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기였는데 저는 그 집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이제 결국엔 제 경험입니다. 저 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재야 언니에서 영이 될 수 있어 라는 오셔도 돼요. 대사 쓰실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마음으로 썼죠. 네. 네. 사실 이래서 질문하기 싫어. 네. 그리고 비상문이라는 책 쓰실 때 왜 쓰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제야의 그 영이 될 수 있어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 마음으로 저도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하면 어긋날 것 같고, 네, 질문해 주실 때 그 감정으로 썼습니다. 제가 덧붙이면, 작년에도 뭐 그 얘기 나눴었잖아요. 작년에는 또 하필이면 이재아 언니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재아 언니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를 좀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되게, 작은 방에서 앉아가지고, 옷을 껴입고, 왜냐면 껴입어야 됐던 건 계속 좀 추운 느낌이었었다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다른 글은 밀폐된 제 방에서 무언가를 껴입고 쓰는데, 거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야 같은 경우는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좀 싫어서, 바깥으로 나갔다. 네, 카페에 이거였군요. 가서, 네, 그럼 제가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랬어요. 저는 그 백색 소음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글 쓸 때 뭔가가 옆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만큼은 그냥 그 넓은 창이 있는 스타벅스에 앉았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비상문을 쓸 때도 제가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요. 제가 대전에 있는 레지던스에 6개월 있으면서 쓴 소설이고 그때가 기록적인 한파가 있던 겨울이었어요.
제주도에도 눈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막 영하 18도 뭐 이렇게 떨어졌나?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지인의 이제 부고를 들었었고,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비상구 표시 등, 초록색 등 있잖아요. 계단에 다 붙어 있는 거. 그게 너무 이제 저한테 안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저는, 저에게 필요한 소설을 쓰거든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이걸 내가 써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좀, 자살에 대해서 쓴다는 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편에 내가 지금 이걸 써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가 있어서 그때도 그 추운 겨울에 네, 최신우의 마음을 알고 싶은 군도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대답이 긴 것 같지만 늘 생각지도 않았던 문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소설을 쓸 때도 그 굉장히 강렬했던 그 기억이 신우가 이제 금도의 상상 속에서 신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들 행복하려고 안달이지. 난 그게 끔찍해. 근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냥 이 문장을 쓰려고 내가 이걸 썼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소재라는 말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떤 한 소설을 쓰게 만드는 어떤 추동력 내지는 원동력을 갖게 한 어떤 계기나 일이나 사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쓰기 시작하신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항상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던져진 주제가 미래여가지고 챗 GPT 열심히 하면서 네, 인공지능 공부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조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소설을 생각하면서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읽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어떤 기사를 보거나 어떤 인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에 소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을 오래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많이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게 또 제가 성격이 아주 극내향의 인간이어가지고 취재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이제 얻어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사나 르포가 아니고 그 상황 속의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취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물의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네. 그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물 속에 스스로 빠져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쓸 때마다 빠져들고 있죠. 네. 쓸 때마다 저는 그 인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기층이 좀 많던데
하다못해 이제 그 해가 서쪽으로 진중인가요? 뭐죠? 해가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네. 요 서쪽. 대한민국 진화라든지 돌이라든지 그 사람의 눈이 바뀌는데 그 뭐 바뀔 때마다 그러고 빠졌다가 나왔다 빠졌다가 나왔다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네, 저는 되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1인칭 화자로 쓰는 게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옷 같아요. 네. 그래서 1인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 과거 문학과 현재 문학과 이 홈스위트 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거침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라는 그 어떤 뭐 제식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권투에 훅처럼 훅 들어오고 그다음에 펜싱에 찌르기처럼 슉슉 찌르는 걸 보는 데서 오는 쾌감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에 문학적 사서를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 안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정말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게 혹시나 예방적인 추사가 아닐까 뒤에 자서전에서 말한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닌 요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가님은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가장 많이 쓰세요? 갑자기 왜 저한테 질문해요? 저는 단언컨대 딜레이트거든요. 계속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고 훅훅 들어오고 막 망설임이 없고 하는 거는 완성된 글을 보셨기 때문이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저는 계속 지우거든요. 엄청나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자기학 시즌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문체 자체가 간결하고 좀 짧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스스로 제가 굉장히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아까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남들이 모르는 내 모습을 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화된 성인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과 행동하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남들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전 형편없는 인간이 맞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처음 글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을 어제 하루 동안 다 읽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그 작가님의 인생과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다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격렬한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이. 그래서 그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 굉장히 제가 예의를 차리고 이제 사회화된 지성적 존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거고 소녀에게 있는 면도 저에겐 다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언제나 믿는 구석이기도 하고요. 그 지점이 소녀의 어떤 강인함, 단호함, 굽히지 않음이 제가 굉장히 믿는 구석이기도 하면서 두려워하는 구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이제 무엇일까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마지막에는 평화라고 지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김혜진 작가가 소설을 보고 있는 독자들까지도 그 소설의 한 풍경인 것 같이 그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작가론에. 근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한 번 봐서 낯이 익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 최진영 씨의 북토크나 뭐 만나는 자리에 가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오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 쓸 때 나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또 10대, 20대 여성 화자, 자기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동시대 나와 비슷한 여성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독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주까지 오실 줄은 몰랐지만 꾸준히 와주는 친구 같은, 이제는 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래된 독자 친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더불어 또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애정을 담아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는 건가요? 네.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이런 행사를 하면 대부분 마지막에는 앞으로 쓸 작품, 뭐, 앞으로 이렇게 해,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작가님 만나서 또 했던 말이 장편을 쓸 것이다 라는 말을 되게 호기롭게 막 했었잖아요. 아니요, 호기롭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메일에 막 그렇게 썼잖아요. 네, 10월이면 장편 하나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급적 가장 미루는 경향이 있으신 거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의외로 되게 그런 경향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행사를 막 처음에 작년 4월에 물어봤는데, 가장 끝까지 미룰 수 있는 10월에 하면 그때쯤 내 책이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책이 못 나왔거든요. 장편을 그때는 작년에는 작년 10월이면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태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고 잡혀있는 단편 그 청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장편을 쓰시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1월부터 제가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문 학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나니까 또 막 일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장편을 완성하는 것이 엄청 큰 일이네요.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새 책 이제 올해 만약에 새 책 나오면 또 많이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